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가.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소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째려보고 있는 거야.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평화방송 한번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 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이제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야.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로 올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해?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갖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일어나.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는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야.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내.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파란 텔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띄어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그리고 나이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에. 사라져주는 거.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복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씩 웃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은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나 이제 그러니까 95살쯤 돼갖고 나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 하면 돈 쓰는 건 무서워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에 근육이 풀려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누워서 똥 싸는 거예요. 똥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할머니가 똥을 싸기 시작하면 그 집은 기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운동. 네, 운동. 여러분들 2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3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18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요.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지 알아?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 운동을 해라. 여러분들 70살이면 멀쩡한 나이예요. 여러분들 요즘 나이 계산하는 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내 나이에 0.7년을 곱하면 그게 본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살은 77이 49, 49살이에요. 49살. 49살이라니까 70살들은 70살이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미안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 괜찮아. 누가 70살이라고 그래? 49살이지. 49살이에요. 49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살에 은퇴, 신부들이 70살에 은퇴를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제로 살았지만은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사주 카페는 있는데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고 전보 커피 마시면서 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네, 지금 70살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000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신부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갖고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많은 베네딕토 신부라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그다음에 뭐 담배만 피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는.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장소는 어디로 했냐면은 남한산성 성지가 있는데, 남한산성 성지가 새로 성당을 줘서 갔어요. 옛날 구성당이 아주 그 창호주로 잘 져놨어. 그래갖고 그 성당 터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남한산성 그 근처에 또 점 보는 데도 많아요 보면. 그래갖고 이제 거기는 이제 신부 카페. 우리는 은퇴해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대학 하라고 이제 기부금도 40억 받았으니까 나는 200살까지 살아도 일이 있어요. 200살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 110살. 40대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살. 제가 20년 전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 신부님 뻥하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세 시대 온 거예요. 근데 올해 한 보험회사에서 무슨 상품이 나왔냐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회사 분들이 야 100세 상품 나왔으니까 다음에 110세 할까? 이거 아니죠. 그때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치매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혈압, 당뇨 다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60년 후야. 60년 후인데 여러분들 1년에 0.5년이 늘어나. 1년에 0.5년 평균. 그러니까 지금 86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래요. 86세가. 근데 2020년에는 몇 세에 가장 많이 죽느냐면 90세에 가장 많이 죽는데 2020년. 그럼 2020년이면 몇 년 후에? 6년 후야. 6년 후. 그럼 여기 60살 되신 분들 66살 되면은 90세가 가장 많이 죽는다 그러면 그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은 그냥 가는 거. 60세들은. 50세들은 110살 간다니까. 아직 산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0살들은 20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그런데 며칠 전에 소련 러시아에서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 알약을 개발했대요. 미토콘트리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도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인데 그걸 먹으면 그 노화 진행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가 있다는 거야. 10년 후부터 시판한다는 거야. 12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120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심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3년 전에. 여자가 1,600명, 남자가 100명. 3년 전에 100살 이상이. 예. 그런데 올해
내가 인구 통계청에 들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는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3년 만에 100살 이상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늘어났어요. 90에서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살까지는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49만 명인데 65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65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270만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담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게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차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10대씩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46.1세였어요. 왕들이 길게 살아야 46. 왕자고 공주들, 관리 잘한 왕들은 46.1세. 관리 잘 안 하고 왕자도 큰 왕자들 있잖아요. 왕 못된 왕자들. 그거 평균 나이라면 36세야. 평민들은 조선시대 35세. 평균 나이 35세. 그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35세.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해갖고 35세 주고 40이나 그러면요, 이땐 갈등도 하나도 없어. 20살에 결혼해갖고 3년 애 하나씩 낳으면은 한 7 낳다가 죽는 거야. 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놔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요? 60년 받아 먹는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산 뻔히 나오니까 그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을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에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35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땐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5, 6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더 쓰냐면 9배를 더 써요. 프랑스보다 9배 더 써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는 3배를 더 써. 3배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2배 정도 잘 살아. 근데 그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더 쓰는 거야.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걔한테 쏟아놓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나가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65세 넘어가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점 밥 한 번, 술 한 번을 안 낸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근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예,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2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 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근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이거 농사 다 지면은 보육시설, 병원, 그 다음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요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막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000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농사 지으려고 농사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이제 한 4,000평 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네요. 한 1,000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이제 6월 이제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방학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10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면 되겠냐가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내 뻥이 저 별명이 뭐냐면 황뻥이었어. 황뻥.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1,000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1,000만 원씩 20명만 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뭐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 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모아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갖고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이 딱 이제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갖고 돈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7억 1000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어쨌든 내가 이제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러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현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달라는 큰 거. 왜냐하면 여기 개미산이 한 2000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000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야.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지니까 얼마나 크겠어. 여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지려면 이게 보통 하나에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농사를 지려면 장정 둘이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000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은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달라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천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700이야. 돈 좀 떼어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스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볼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볼보로 살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700짜리 포크레인 샀어요. 그 트랙터 6천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2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 또 이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 포크레인을 잘라갖고 컨테이너 2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갖고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내면 걔네들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돼.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 그냥.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걔네들이 그냥 기술자가 따라가면 알아서 해요. 기름 대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예,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근데 수녀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근데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녀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신부님 귀양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아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거리에 닭을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은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2천이면 돈도 아니지만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예요. 1,200마리씩. 그런데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는 닭장이. 닭장 줘달래 닭장. 그래서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 이제. 좋다. 닭장 져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줘서 그래갖고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장을 져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든 몸으로 사니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장 다 지어주고 닦아놓은 땅이 10만 평이야. 10만 평. 야,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려가야 되는데 뭐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만 싹 뽑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하고 60대 아줌마 3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근데 그 3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닭장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 이렇게 막 이런 사람한테 그 김 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장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장지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나 그 김 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10분이 잠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털옷 입고 다녀야 돼. 근데 샤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는 물에 같이 떨어져.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10분이 16년 동안. 수녀님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또. 그냥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참.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추장이 만나진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많냐. 아직도 잠비아는 추장이 많대요. 근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기는 한 20%가 천주교 신자들 잠비아는. 근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그래서 수녀님 좋은 일 한다고 500헥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만 평, 45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어떻게 할까 전화를 했어요. 수녀님 그거 일단 받아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다른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땅이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근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다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향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은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이. 이번 여름에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 안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의 과장님을 모시고 간 거야. 수술 도구까지 다 갖고, 내가 다 우리 저 후원하는 분들이 보내니까 치과 수술 도구, 안과 수술 도구 다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 치과는 이제 작년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안과는 사람들이 줄은 잔뜩 섰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수술하면 눈알을 빼는 건 줄 알고 눈알을 빼는 건지.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냥 수녀님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대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그러네. 눈알 빼는 줄 알았더니 눈알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분이기 때문에 없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그래서 난 또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 미안해 갖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근데 이제 10만 평을 깎아놨는데, 거기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됐는데 빈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보름 동안 안 오는데 지지난주부터 빈님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수녀님이 내가 이제 이양기라고 땅이 넓으니까 다 보내줬어요. 그 편지가 어제 왔어. 보니까 신부님 뿌렸는데 지금 비가 오시는데 옥수수가 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10만 평에. 나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건데도 나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녀님들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 70살까지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세월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활기가 줄어드는 진짜 이유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몸을 덜 쓰고 사람을 덜 만나고 밖으로 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활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어떻게 움직이는가, 얼마나 자주 바깥과 접촉하는가에 따라 활력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몸을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어떤 분은 집 안에서만 지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여서 활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쓰면 유지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활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 몸을 써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이 쌓여서 활력이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표정도 함께 줄어듭니다. 하루 중 몸을 쓰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표정 근육을 쓸 일도 줄어듭니다. 웃음은 상황이 아니라 자극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반응을 주고받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자극이 사라집니다. 표정을 지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굴은 점점 무표정해지고 무표정한 얼굴은 다시 활기 없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활동량 감소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정과 인상, 그리고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 안에만 머물면 거울을 볼 일도 줄어듭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표정을 확인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지 모르게 됩니다. 무표정으로 하루를 보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얼굴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표정이 굳으면 기분도 굳습니다. 얼굴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밝아지고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기분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는 감정 관리의 시작입니다. 얼굴, 근육도 근육입니다. 팔다리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웃지 않으면 웃는데 필요한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웃음이 어색해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것이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먼저 생겨서 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정을 짓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웃음은 감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없다고 해서 웃지 않으면 정말로 웃을 일이 없는 삶이 됩니다. 반대로 의도적으로라도 표정을 쓰면 그 표정이 기분을 바꾸고 기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표정 근육을 쓰는 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닙니다. 감정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거울 앞에서 의도적으로 웃는 연습을 하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면 실제로 웃을 일도 늘어납니다. 표정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입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밝은 표정으로 보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인생의 기초 체력입니다. 하체 근육이 줄어들면 에너지 전체가 저하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지면 신체 전반의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지치니까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고 멀리 나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 삶의 자극도 줄어듭니다. 다리 힘은 단순한 이동 능력이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힘,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스에 오르는 것도, 산책을 나가는 것도 모두 편안합니다. 하지만 허벅지 힘이 약해지면 모든 이동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점점 집 가까운 곳에서만 지내게 되고 결국 집 안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활동 반경 축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 삶의 반경도 함께 줄어듭니다. 세상은 넓지만 다리가 약하면 그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폭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앉았다, 일어서는 것. 이런 일상적인 움직임이 허벅지 근육을 유지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 자체가 운동입니다. 무기력은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 활동도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햇빛을 덜 받고 외부 자극을 덜 받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뇌는 점점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리적 반응입니다. 에너지는 정체되면 줄어들고 사용하면 늘어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기력을 느낄 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 햇빛을 쬐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뇌를 깨우고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활동량이 줄어든 것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어난 뇌는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커튼을 열지 않고 어두운 방에 있으면 뇌는 계속 잠들어 있으려 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밝은 환경에 있으면 밝아지고 어두운 환경에 있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만 보지 말고 밖을 보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으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해가 뜨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외부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 약속 한 번 잡는 것, 마트에 직접 가는 것. 이런 일상 속 작은 이동이 활력 회복의 시작입니다. 규칙은 단순할수록 지속됩니다. 복잡하고 거창한 계획은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밖으로 나간다는 단순한 원칙은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크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일관성을 기억합니다. 매일 움직이면 움직이는 몸으로 적응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몸으로 적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은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소음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극입니다. 그리고 자극은 뇌를 깨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지만 일주일만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면 안 하면 이상해집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웃음은 훈련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웃을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의도적으로 미소를 짓고 표정을 밝게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반응하고 더 자주 말을 걸고 더 편안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정말로 웃을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웃음을 훈련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서는 웃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접촉은 단순한 관계 유지가 아니라 감정 훈련입니다. 표정이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표정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밝은 표정으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들리고 무표정으로 말하면 차갑게 들립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는 대인관계의 핵심입니다.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고 사람을 만날 때 의식적으로 표정을 밝게 하고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치며 웃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밝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인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관계가 풍성해지면 삶도 풍성해집니다. 활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아니라 활동 빈도입니다.
실제로 활력이 넘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쁘다와 움직인다는 다릅니다.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뜻이지만 움직인다는 것은 실제로 몸을 쓴다는 뜻입니다. 집 안에서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과 밖으로 나가서 몸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활력이 있는 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신체적 여유를 유지하기 때문에 활기차 보입니다. 돈이 많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돈이 적어도 자주 움직이면 활력이 넘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근육과 관계입니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지만 체력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몸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활기찬 분들을 관찰해보면 그분들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주 밖으로 나갑니다.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이 쌓여서 활력을 만듭니다. 반대로 무기력한 분들은 집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누워있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몸은 점점 굳어지고 마음도 함께 굳어집니다. 활기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밖으로 나갈 것인가, 집 안에 있을 것인가, 오늘 사람을 만날 것인가, 혼자 있을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서 활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의 사용량이 내일의 활기를 만듭니다. 근육은 쓰면 유지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정을 자주 쓰면 자연스러워지고 안 쓰면 굳어집니다. 활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매일 조금씩 웃고 매일 조금씩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활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해가 떴을 때 밖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표정을 쓰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끔 크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몸은 습관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걷고 싶어집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습관이 쌓이면 활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밖으로 나가는 것, 오늘 한번 웃어보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어렵지, 지속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조금 더 자주 움직이고 조금 더 자주 웃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활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안에, 여러분의 표정 안에 이미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밖을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이면 충분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깨어납니다.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30분의 산책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걸음만 내디두십시오. 내일 또 한 걸음 내디두십시오. 그렇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느새 먼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활기차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